참고용으로 띄워둔 데이터는 개인 작업이기 때문에 실무 데이터와 차이가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한 캐릭터가 어느 정도 일정으로 들어가는지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정도 공정을 잡아먹는지 이런 걸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기준점을 말씀드리면은 한 캐릭터 4주 일정 2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4주 일정이라고 하면은 워크데이 기준으로 주 5일이니까 10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의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말씀을 드릴 건데, 몇 퍼센트의 기준은 항상 이 정도를 차지한다가 아니라 그냥 변동폭이 좀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하이폴 메쉬를 짜고 로폴 베이킹 하는 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하이폴 메쉬를 베이킹 하는 거 기준으로 전체 일정 중에 8일에서 13일 정도 잡습니다. 전체 40에서 한 65% 정도를 모델링에 투입을 하고요. 일단 먼저 원화를 받습니다. 개인 작업은 직접 고르실 거고, 회사 작업이라면 원화를 할당 받겠죠. 그래서 요게 제가 작업한 원화고요. 레퍼런스를 많이 찾으셔야 돼요. 원화를 받으시면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관련된 레퍼런스 찾기. 레퍼런스 많이 찾고 잘 참고하는 게 본인 실력인 겁니다. 레퍼런스 툴은 퓨어레프 툴 활용하시면 되고요. 퓨어레프 무료니까 그냥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레퍼런스는 내가 이 게임 캐릭터에 들어가는 모든 구조가 완벽히 이해될 때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 생소한 모델링이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모델링이다 라고 하면 AI 모델링을 추출해서라도 레퍼런스를 보시고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대신에 AI 쓰실 때는 AI 메쉬 재가공하지 마시고 레퍼런스로만 쓰세요. 네, 취업 준비 단계에서는 AI 모델링 재가공하면은 실력 향상에 도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다 모델링 하셔야 돼요. 3면도 기준으로 모델링 하실 거면은 AI 쓰셔가지고 측면이나 후면도 구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3면도 처음부터 돼 있는 원화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냥 3면도가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면도 다 돼 있는 깔끔한 원화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AI로 측면이나 후면 뽑는 거 배우셔가지고 참고해서 만들어 보세요. 가장 먼저 하는 과정들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복식 먼저 하고 얼굴 헤어 하는 분도 계시고, 얼굴 헤어 하고 복식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 하고 헤어 한 다음에요, 얼굴 기본적인 텍스처링 느낌 보고요, 헤어도 기본적인 텍스처링 느낌 봅니다. 그런 다음에 복식 베이스 뒷폼 잡고요. 그 전에 베이스 바디가 좀 잘 나와 있어야겠죠. 베이스 바디도 개인 작업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이 인체 구조 다 파악하셔야 되고요. 인체 구조는 캐릭터를 하신다면은 인체 해부학은 다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소녀 게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신 부분 중 하나가 얼굴은 데포르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데포르메 된 거 먼저 연습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단 제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실사나 반실사 얼굴의 구조 먼저 파악하시고 지브러시 스컬핑도 한번 연습해 보신 다음에 요 느낌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얼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미소녀 얼굴도 잘 못 만듭니다. 얼굴 구조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얼굴 헤어 먼저 만드는 편이고요. 저는 얼굴 헤어 느낌까지 잡고,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는 얼굴 헤어 컨펌까지 받은 다음에 복식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얼굴 구조도 이해하고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미소녀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측면이나 반측면 아니면 정면에서 봤을 때 광대뼈 위치라던가 볼살이라던가 코의 느낌 이런 것들도 데포르메가 많이 돼 있지만 결국에는 실제 사람을 기본으로 해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복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부학과 마찬가지로 구조에 대한 이해, 내가 완벽히 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이 가능해야지 모델링 하는데도 문제가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파악 꼭 하셔야 되고요. 1차적으로 이렇게 큰 디폼 먼저 잡고 얼굴 헤어 디테일 좀 올린 케이스입니다. 저는 얼굴 헤어 디테일 올리고 그리고 하이폴까지 만들었어요. 하이폴 스컬핑까지 했고, 보통 주름 스컬핑 많이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주름 스컬핑 하실 때도 이 주름의 흐름 그리고 구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있어야지 주름을 잘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름 스컬핑 하실 때도 레퍼런스 많이 참고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레퍼런스는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세일러 교복이잖아요. 그럼 세일러 교복 레퍼런스를 잔뜩 찾으신 다음에요. 보통 A 포즈겠죠? 기본 포즈에서 어떤 식으로 주름을 만들지에 대한 레퍼런스를 하나 정해서 거기랑 똑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연습해 보시고, 연습을 해 보시면서 이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잘 파악하시는 게 모델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치마도 실무에선 이렇게 작업 안 하거든요. 평평하게 일반적인 서 있는 포즈로 하는데, 포즈를 잡은 상태로 모델링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폴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이폴 만들었으면 로폴 짜야겠죠? 로폴 짜는 거는 오토포건 쓰셔도 되고 3D 코트 쓰셔도 되고 툴 쓰시는 건 자유시고, 전 점 찍는 거를 이제 잘 안 하기 때문에 하이폴 만들 때 미리 어떤 식으로 로폴을 짤 건지까지 계산해 가지고 하이폴을 만들어 가지고, 로폴에서는 시간을 많이 안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로폴을 이렇게 짰고요. 그리고 처음에 취준하시는 분들 신경 쓰시면 좋은 거는 이 결합부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 버텍스 다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것들 잘 붙여주시는 습관 들여주셔야지 나중에 리소스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리토폴로지나 로폴 짜는 거, 이런 거 일정은 보통 2일에서 5일 정도 잡고요. 전체 공정의 10에서 25% 사이인 거죠. 와이어 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 최적화를 생각해서 항상 모든 와이어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최대한 적은 폴리곤으로 실루엣을 최대한 잘 표현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애니메이션을 고려하셔가지고 와이어 흐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관절 부분들의 와이어 추가 하시는 것도 신경 써셔야 됩니다. 심라인 고려해서 와이어 흐름 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심라인을 고려한 와이어 흐름이라는 건, 심라인은 보통 UV를 뜯어주는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심라인 짜실 때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짜야 되고, 이 라인이 일정하게 쭉 흘러야 되기 때문에 심라인을 어디로 할 건지 정하신 다음에 와이어를 짜셔야지 이런 식으로 심라인을 깔끔하게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와이어를 쓰는 데에는 세 가지 규칙이 아닌 곳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세 가지 규칙이 뭐냐면, 실루엣에 영향을 주거나, 심라인에 영향을 주거나,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주거나, 요 세 가지 이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은 그 와이어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최적화도 이거 습관이에요. 잘 익혀 두셔야지 나중에 실무 가실 때 삽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UV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버튼이 최종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네 발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로폴 짠 거는 하나만 만들었죠. 왜냐면 UV를 복사할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개를 만들어서 베이킹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만들어서 베이킹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메쉬를 복사하면은 UV가 공유가 될 거고, 메쉬 형태도 똑같이 유지된 채로 복사할 수 있겠죠. UV 배치에 대한 얘기인데, UV 배치는 최대한 빡빡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빈 공간들 다 낭비하는 거니까 실무 기준으로 보시면 이런 것들 다 최적화의 악영향이죠. 최대한 빡빡하게 하시고, 이 스케일 배치도 중요한데요. 잘 안 보이는 뒤쪽 면들 작게 배치하고요. 잘 보이는 큰 면들 크게 배치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완벽히 다 1대1 비율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 안 남도록, 빈 공간이 남으면은 특정 부위를 좀 일부러 키워준다던가 해서 빈 공간에 잘 배치를 해주셔야지 UV를 최대한 아낄 수 있습니다. 개인작에서는 솔직히 텍스처 그냥 크게 쓰면 돼가지고 UV 배치는 일단 최대한 빽빽하게 해라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개인작 할 때는 뭐 UV까지 공개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텍스처 해상도 크게 쓰기만 하면 되기는 합니다. 뭐 물론 잘 배치해두면 실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치 연습까지 해두시면은 더 좋고요. 저는 베이킹 할 때 스크립트 써가지고 얘를 다 분리해서 뽑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네이밍 나왔잖아요. 스커트 로우, 스커트 하이. 얘는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뽑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합니다. 왜냐면 베이킹 할 때 이 케이지 값이 서로 침범하면은 노멀맵 깨지거든요. 케이지가 다른 로폴 메쉬랑 겹치지 않도록, 케이지끼리 간섭이 없도록 뽑아주는 게 또 필요합니다. 이게 깔끔한 리소스를 얻기 위한 중요한 습관 중 하나예요. 솔직히 그냥 뽑아도 움직이지 않으면은 티는 안 나요. 근데 노멀맵 깨지고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뽑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이렇게 따로 뽑고 합쳐진 상태로 AO 뽑고 이런 식으로 베이킹을 두 번 정도 나눠서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 베이킹 과정은 보통 일정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잡고요. 전체의 한 5에서 10% 정도 차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베이킹 할 때 주의하실 거, 이건 로폴 짤 때의 주의점이랑 똑같은데요.
스무딩 그룹에 대한 얘기예요. 맥스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자, 스무딩 그룹을 잘 나눠줘야 된다는 이유가 디포트 쉐이딩으로 보시면은 가장 큰 거는 여기 하드섭이랑 이 벨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스무딩 그룹을 나눠줬잖아요. 이게 스무딩 그룹을 나누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쉐이딩이 깨지죠. 이런 식으로 쉐이딩 깨지면 노멀 맵도 쉐이딩 깨진 상태로 나오고요. 물론 적용했을 때는 괜찮게 나옵니다. 근데 수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려요. 정리하실 때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스무딩 그룹 나눠서 뽑아야 되고요. 스무딩 그룹 나누면은 심라인도 스무딩 그룹 따라가지고 다 뜯어주셔야 돼요. 자, 로플 하이볼 준비됐고요. 베이킹을 해줄게요. 베이커 만들고요. 퀵로더에서 임포트 하면은 자동으로 폴더 나눠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노멀만 베이킹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좀 깨지게 나오지만 지금 보시면 스무딩 그룹 1로 준 게 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라데이션이 생겼어요. 여기 위아래 그라데이션이 보이시죠? 반면에 여기는 플랫하게 깔끔하게 나오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영역이 플랫하게 나오기 때문에 스무딩 그룹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스무딩 그룹을 나누든 안 나누든 간에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메쉬 형태들은 노멀 맵이랑 하이폴이랑 위치가 다르잖아요. 완벽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멀 맵을 한번 수정해 주긴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노멀 맵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둘 다 결과물은 똑같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결과물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울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포토샵에서 노멀 정리를 하고 가긴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UV를 일자로 폈는데요, 그러면은 얘를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얘도 UV, 여기를 복사해 가지고요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은 봤을 때 깔끔하게 나오죠. 이런 정리 작업을 한 번씩 하거든요. 이런 정리 작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스무딩 그룹도 잘 나눠주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UV를 일자로 펴주면은 이런 것들 작업하기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UV를 일자로 피는 거가 중요하긴 합니다. UV 일자로 펴주면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웃라인을 그려야 된다 이러면은, 예를 들면 UV를 이렇게 동그랗게 폈다고 쳐요. UV가 이런 식으로 펴져 있으면은 아웃라인 그릴 때 요거 따라 가지고 그려야 되거든요. 엄청 불편하고 깔끔하게 그리기도 어렵겠죠. 근데 일자로 피면은 그냥 이렇게 딱딱 그으면은 아웃라인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UV도 네모나게 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베이킹 설명드렸고, 이제 그 텍스처로 넘어갈게요. 자, 서페 텍스처링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통 텍스처링 일정은 빠르면 이틀, 오래 걸리면 5일 정도 걸리고요. 전체 공정의 10에서 25% 정도 소요가 됩니다. 케이스가 다양하긴 한데요. 먼저 얼굴하고 헤어 파츠가 있는데요. 일단 얼굴 헤어 같은 경우에는 쉐이더를 기준으로 텍스처 들어가는 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텍스처를 만드셔야 된다라고는 설명드리긴 어려운데요. 헤어 같은 경우에 디퓨즈 컬러 정도는 들어가겠죠. 디퓨즈 컬러 디테일들 표현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얼굴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컬러 들어가고 거기에 SDF 맵 들어가겠죠. SDF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냐면요, 그 라이트 방향에 따라 가지고 그림자가 맺는 영역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음영이 그려질지
하나 그려주고요. 그래서 전면 기준으로 뭐 빛을 받았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그림자가 나온다.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최대한 짧게 보여드리면은 측면 기준으로 보시면은 측면에서 라이트가 먹었을 때는 어떤 영역으로 그림자가 맺힐지 그려준다. 두 종류를 그려준다고 칠게요. 대강 그렸는데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합성합니다. 그 정도 주고 일단 대충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물을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게 쉐이더를 짠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측면 라이트, 정면 라이트 두 종류만 그렸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좀 적게 그리면 4개 정도 라이트를 그리고요. 좀 많이 그리면 8개까지 그립니다. 측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아니면은 반측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이런 것들 다 라이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거 기준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그려주신 다음에 적용시키면은 이렇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DF 그려주고 얼굴 베이스 컬러 그려주고 그 외에도 좀 다양한 텍스처가 쓰이긴 하는데요. 이건 케바케가 너무 심해가지고 프로젝트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헤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영이 어떻게 맺힐지를 정하는 맵을 저는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맵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쉐이드 맵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빛을 안 받았을 때 하이라이트가 표시가 안 되고 빛을 받았을 때 하이라이트가 표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도 제어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그린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얼굴 헤어 설명드렸고 복식 쪽 보겠습니다. 복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마다 좀 달라요.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명일방주처럼 아예 PBR 재질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MPR인데 정말 2D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재질감 표현 같은 거 아예 안 하고요. 그림자가 어떻게 예쁘게 맺히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프로젝트마다 케바케가 좀 심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고 있는 쉐이더가 PBR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PBR 재질감을 넣어주면서도 드로잉으로 어느 정도 음영이나 아웃라인 표현을 해주는 걸 지향하고 있고요. 요거는 목표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텍스처링 하는 거 필요합니다. 빠르게 방송 중에서만 하는 거라서 그렇게 밀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조를 보여드리면은 바로 아래 눈에 띄는 색상을 베이스 컬러로 넣어둡니다. 이러면은 빠진 부분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마스킹 영역 따라가지고 이렇게 색상별로 따고요. 뭐 보통 재질감별로 많이 따죠. 먼저 딴 다음에 베이스 컬러를 넣고요. 그 다음에 뭐 AO 맵이라던가 섀도우 영역들 이런 걸 그려줍니다. 하이라이트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에 이렇게 흰색으로 그려주면은 좀 더 예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전 여기까지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위에 데칼 부분이라던가 이런 패턴 부분들 그려줬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아웃라인 표현이 필요한 부분들 더 그려줬는데, 그 다음에 파란색 옷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베이스 컬러 들어가고 거기에 뭐 재질 바리에이션 살짝 이런 식으로 색상 차이 넣어주는 거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글라디언트에 살짝 다른 색 들어가는 거, 색이 섞이는 느낌이 나면은 좀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패턴 그려주고 AO라고 적었지만 AO만 쓴 게 아니라 월드 스페이스 노말이라던가 커버처를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본 음영 정도를 표현되게 그려줬고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재질감 표현은 하되 최소한으로 하고 그 위에 레이어를 올리면서 디테일 추가해줬고,
뭐 이런 부분들의 재질감 표현 필요하면은 좀 넣어줬고요. 자, 아웃라인을 최상위 레이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웃라인 표현까지 해줬습니다. 요것도 디테일 표현할 게 많은데 일단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엔진을 넘기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텍스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홀드가 된 거라서 밀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재질감 표현 같은 것도 좀 더 해보시면은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필 레이어 만들어주고 블랙 마스크 만들어주고 필 레이어에서 색상이나 뭐 재질감 조절하고 그 위에 마스크로 그 영역을 조절해주는 식으로 작업하는 게 서페 텍스처링의 기본이고요. 지금 레이어 네이밍이 다 돼 있잖아요.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네이밍 해주는 거는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꼭 네이밍 틈날 때마다 해주세요. 저도 신입 때 많이 겪었던 실수거든요. 그냥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식으로 지웠다가 나중에 그 파일 까보면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제3자가 본다는 생각으로 레이어 네이밍 해주시면은 이렇게 봤을 때 까보기도 쉽고 수정하기도 쉽고 이렇게 되고요. 실무에서도 네이밍 잘 맞춰주셔야지 다른 작업자가 그 작업 넘겨받아서 수정할 때도 무리 없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네이밍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재질 표현 하실 때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서페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러프니스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베이스 컬러 그냥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쉽게 배우시는 방법은 서페 스마트 매테리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매테리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재질과 비슷한 재질감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넣어 보시면은 재질감이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꺼보시고 최하단 레이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레이어를 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웨더링을 어떻게 넣었는지 페인트를 어떻게 넣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껐다 켜보시면서 마스크를 어떻게 썼는지 레이어 뭐 러프니스를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익혀보시면은 쉽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서페 처음 배울 때 이런 식으로 공부했고요. 재질감 하나씩 넣어보면서 아 얘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도 익혀두시면은 나중에 작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체크 무늬 재질감을 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옷 재질 잘 표현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패턴을 좀 지워주고 여기서 좀 과하게 주름이 생기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꺼주고 여기서 색상 바꿔주고 그냥 원화 색상 컬러 피킹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재질감 어느 정도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또 이 안에서 수정할 것들은 되게 많긴 하겠지만 하나하나 껐다 켜보시면서 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수정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작업하면은 서페에 익히기에 되게 좋습니다.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전 그려주는 편이긴 한데요. 가장 먼저 베이스를 잡는 거는 마스크에 제네레이터 추가하시고 UV 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수치를 적절히 조절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페인트로 더 그려주거나 아니면 지워주거나 했고요.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아웃라인도 좀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잠깐 마이크로 팁인데 여기 마스크 중에 크리스탈 마스크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스케일을 좀 키워준 다음에 헤이트에 살짝 넣고 칼라도 살짝만 곱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투명도 좀 주고 이러면은 잔주름 느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요거를 그대로 쓰진 않고 이 상태에서 일단 블랙 마스크를 딱 칠해주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화이트로 칠해준 다음에 멀티플라이 올리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하나 더 올려가지고 필요한 부분 좀 지워주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잔주름 표현이 좀 된다는 거. 꼭 필요한 부분들에 들어가면 예쁘게 나오는데
좀 무분별하게 넣으면 안 예쁘기 때문에 쓸 때 조심하셔서 쓰셔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잔주름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 자, 이제 엔진 세팅하고 쉐이더 세팅으로 갈 텐데요. 엔진 세팅은 메쉬 임포트 하신 다음에 매테리얼 넣어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이 과정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정 엔진 세팅은 뭐 하루면은 되기도 하고 또 이 상태에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은 만큼 그걸 수정하는 기간까지 엔진 세팅 기간을 넣을 수 있어가지고 마감까지 쭉 하는 작업 중 하나죠. 그럼 쉐이더는 TA가 개발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크게 쉐이더에 대해서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아예 2 느낌으로 가고 싶다, 아예 2D 느낌을 원하는 분이 계시다 이러시면은 유니티에서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툰 쉐이더가 있거든요. 그거 따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서브컬처 신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니티 쉐이더 기반으로 포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는 분야라 딱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쉬 임포트하고 매트리얼 넣고 테스트 씬에 이렇게 메쉬 배치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무한 피드백 지우기 시작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이 텍스처 작업했을 때 아니면 맥스에서 모델링 볼 때랑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이렇게 원화를 띄워 보시고 아, 요거는 요거랑 느낌이 다르니까 좀 수정을 해야겠다, 이런 포인트들을 좀 찾아가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주고요. 그때 보통 모델링 수정도 많이 일어나고 텍스처 톤도 많이 바뀌고 이러죠. 필요한 경우에는 이 카메라 왜곡에 맞춰 가지고 얼굴이랑 헤어를 완전히 재작업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왜냐면 그 카메라 왜곡이 들어가면서 맥스에서 이렇게 정면샷 기준으로 리소스를 작업을 했는데 카메라 왜곡이 들어가면서 보통 실무에서는 이 카메라 왜곡 값 동안 30에서 60 정도 사이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요 느낌이랑 많이 달라지거든요. 얼굴이 좀 넙대대해지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결국 최종 완성은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에서 예쁘게 보이는 거 기준으로 수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정 모델링도 엄청 많이 하고요. 텍스처 수정도 많이 하고요. 실무하면서 피드백 엄청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만약에 과외를 받으신다던가 학원을 다니신다던가 하면은 이때 피드백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피드백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진 않으셔도 돼요.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카메라 왜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드백을 많이 받기도 하고, 카메라 왜곡이 아니더라도 뭐 모델링에서 수정할 부분이 되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 텍스처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더라도 내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잘 수정해 나가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드백 내용대로 하나하나 차츰차츰 수정해 나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피드백을 받으시되 다음 캐릭터 넘어갔을 때 같은 내용의 피드백은 안 받도록 전에 받던 피드백 내용 메모해 두시고 같은 실수를 안 하시도록 노력하시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헤어 실루엣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을 받았다. 헤어 실루엣이 다 똑같은 패턴으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예뻐 보이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캐릭터 모델링 하실 때는 헤어 실루엣을 더 신경 써가지고 같은 피드백을 받지 않도록 이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오류로 보이는 부분들, 내가 원화에서 표현되어 있지만 만들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똑같은 내용의 피드백 받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서 작업하면은 실력이 금방금방 늡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워크플로우 설명이었고요. 처음에 누구나 모델링 하면서 헤맬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헤맸고요. 하지만 이 과정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포폴 작업 하실 때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지만 보통 학원이나 이런 과외 같은 거 하시면은 처음부터 첫 작업부터 최대한 예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 캐릭터 만드는데 막 1년, 2년 이렇게 잡고 캐릭터 하나를 엄청 깊게 파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1년 지났을 때 다음 캐릭터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를 다시 처음부터 거치는 거기 때문에 전의 과정들이 기억 안 나고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뭐 아예 처음으로 배우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이 과정이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최대한 이 워크플로우 한 바퀴를 많이 많이 돌려보면서 여기에 익숙해진 다음에 포포를 만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입이 전신 캐릭터, 예쁜 캐릭터를 받는 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부분 작업, 뭐 무기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작업하거나 아니면은 몬스터를 작업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할당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작업을 연차가 쌓이면서 맡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액세서리를 했다가 뭐 무기를 했다던가 그다음에 복식을 맡는다던가 그다음에 복식을 해봤는데도 잘하면은 전신 캐릭터도 맡아본다던가 아니면 몬스터를 해봤다가 뭐 보스 몬스터도 해봤다가 뭐 사람형 보스 몬스터도 해봤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비중이 높은 캐릭터를 맡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취준생 때 이 워크플로우를 많이 돌려본 사람들은 전신을 맡게 됐을 때도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이 프로세스에 익숙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익숙해지는 거,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포폴 작업하실 때 저는 두 가지 방식을 좀 나누고 싶어요. 공부가 목적인 작업이랑 포폴이 목적인 작업이요. 그래서 공부가 목적인 작업이다. 이러면은 워낙 디테일이나 이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워크플로우를 여러 번 돌려봐가지고 이 공정에 익숙해지는 거. 근데 만약에 포폴이 목적인 작업이다. 이러면은 익숙해진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최대한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포폴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나눠가지고 작업하시는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거는 결국 반복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같은 피드백을 두 번 안 받으려면은 워크플로우 자체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요. 그 반복을 취준생 때 쌓아 두셔야지 나중에 실무에서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고등학생 때 만화학원에서 들은 얘기예요. 결국 완성을 해야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직도 그 얘기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만들어 본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이 워크플로우 많이 돌려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